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판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 이후 각 주자들의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또 폭격을 했습니다. 중국은 잠수함 20척을 한반도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발 감행을 시사한 북한. 한반도 상황 짚어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갱들이 설치는 이곳 국민이 되려는 대한민국 부모의 민낯 고발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아프간 IS 근거지에 초강력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난주 시리아 폭격에 이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즉각 선제 타격을 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미국이 또 북한에 보란 듯이 무력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의 IS 은신처입니다. At around 7 p.m. local time in Afghanistan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y used a GBU-43 weapon. 폭탄이 떨어진 곳 주변이 초토화되면서 IS 대원 최소 36명이 숨졌습니다. GBU-43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최강 재래식 폭탄입니다. The United States built about 15 of them, so there aren't very many, and they're only used in these particular situations. Now, this one, of course, is the first time.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뿌린 지 일주일 만에 초강력 폭탄 사용이라는 카드를 꺼낸 트럼프.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If you look at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8 weeks and compare that really to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8 years, you'll see there's a tremendous difference. 미국의 군사적 타격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됩니다. 미국 NBC 방송은 북한 핵실험장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곳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미 해군 구축함이 도착했다며 북한 도발에 확신이 들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미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 최대의 명절이라는 소위 태양절,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사용한 GBU-43의 별명은 폭탄의 어머니입니다. 핵무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 위력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미국 공군 수송기가 GBU-43 폭탄을 투하합니다. 핵폭탄을 연상시키는 하얀색 버섯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암모늄 질산염이 공기와 결합해 폭발하면서 반경 550m를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 초토화시킵니다. 폭발 때 발생하는 열 압력이 지하 60m 터널과 건물을 모두 붕괴시킵니다. No matter how much you hide, no matter how deep you dig, we can still get you. 미국이 2002년 개발한 GBU-43은 재래식 폭탄이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나 핵무기 사용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GBU-43은 공중폭발 대형 폭탄의 영문 약자 MOAB이지만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에 내용을 살짝 변형해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폭탄의 어머니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초대형 재래식 폭탄 ATBIP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GBU-43의 4배에 달하는 폭발력 때문에 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에 해당하는 북한 외무성의 한성열 부상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미국과 트럼프라고도 말했습니다. 뭔가 저지를 듯한 분위기입니다.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시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할 문제입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한성열이 평양에서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팔짱을 끼고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 구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이지.
앞서 북한 외무성 국장급 간부도 중국 환구 15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항모전단이 한 발의 탄알이라도 쓴다면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 뒤 빈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 웹사이트 385스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잠수함 20척을 급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대만중앙통신은 오늘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인권민주화 운동정보센터를 인용해 중국 해군의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각각 10척씩의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해역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신은 또 중국의 039형 잠수함이 어제 일본 부근 해역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을 감시 추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지난해 7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신포급 잠수함이 북한의 도발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추적과 견제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해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사용했던 은하 3호 로켓의 부품 거래 과정에 중국 기업들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전 현직 미국 정부와 유엔 관료들의 익명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초토화하는 방어 공격 체계를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조기 배치도 추진합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3단계, 3축 체계로 방어합니다.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이 3축 체계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또 근본적으로 북이 이를 포기하도록 3대 축을 완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 원을 투입합니다. 첩보위성 4-5기를 내년 초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사거리 500km에서 1000km의 현무 미사일을 연내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찰 무인 잠수정과 곤충 로봇도 개발합니다. 최근 북한의 해킹으로 작전 계획이 유출된 군은 사이버 방어에 앞으로 5년 동안 2,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두 후보 모두 올랐고 지난주와 간격은 같았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4월 둘째 주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7%,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각 2%포인트 상승했고 2주 연속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지난주 14%와 15%였지만 이번 주에는 8%와 1%로 나타났습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은 각각 1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는 62%로 일주일 만에 7%포인트 올랐습니다. 후보별 계속 지지 의향은 문재인 후보 65%, 안철수 후보 63%였습니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와 국가위기 상황 대처를 잘할 이미지로, 안 후보는 변화와 쇄신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당 24%,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과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 후보 첫 TV 토론회는 각 후보의 견제 대상, 이른바 주적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이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한 명의 후보가 3명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에서 4명의 후보 모두 첫 질문을 안철수 후보에게 던졌습니다. 세 분 다 저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제가 제일 주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안 후보 자신은 주어진 시간 6분 중 5분을 문재인 후보에게 할애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유승민 후보와 저 홍준표 후보 나와 계신데 두 분 다 적폐 세력입니까? 적폐 세력 저는 출신이라고 봅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님은 피할 수 없고 문 후보도 안 후보에게 누구와 연대할 거냐고 공격했습니다. TV 토론 후에는 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국정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는 이미지가 보였다고 했고, 안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상대 후보 이름을 잘못 불렀다며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며 보수 적자 경쟁을 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두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도 협공했습니다.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을 하셔야지. 안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보수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략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엄마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육 정책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약속한 건 아동수당이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료를 4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 할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립 병서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서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서 유치원 공약으로 논란을 빚었던 안 후보는 학부모 항의에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지금 국립 유치원의 지원. 재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 병설이 가장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먼저 하고. 문 후보는 사립의 국공립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급여 100% 보장과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0세부터 5세 아동수당의 단계별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출산 후 아빠 보너스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보수 적자 경쟁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동과 대구를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경북도청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재보궐선거로 숨은 민심이 많이 드러났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 특혜 지역의 주민들이 한국 보수 우파의 위기라고 그래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유림들을 따로 만나 보수 민심에 구애했고 지역 발전과 통신비 공약도 내놨습니다. 청년 실업자에게 통신 사업가로 하여금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한국당의 지지세가 회복됐다며 당당하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잇따른 공개 강연에서 자신을 안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서 다른 후보들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마는 창업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이미 아주 빨리 공약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 강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내에 30%의 조직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20%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동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권의 아쉬움을 표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친박인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이 거론됐던 두 의원이 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정당 사람들이 지지 안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 농객도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김진태 의원은 문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과거 안철수 의원을 지원 유세하고 다닌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어떻게 지지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보수 우파의 중도까지 안철수 전 대표도 통합을 해서 새롭게 정권을 세워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의 길이 빨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한 외연 확대 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꾸 없는 말로 보수 지지층의 교란을 깨하시는 것은 큰 정치인의 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언론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만 문 후보가 보수 농객이라고 지목한 조갑재 대표는 과반의 보수층은 중도 안철수 후보를 민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안희정 지사의 멘토 단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장직을 버리고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시장 측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희정 충남지사 측 대표 인사로 박영선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일 구애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회의원께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후에 통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으로서는 그분들이 당장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박 의원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쾌렌시아에 있다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쾌렌시아는 힘들고 지쳤을 때 찾게 되는 안식처라고 적었습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고 문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아직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의원실 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 부인의 가구 구입 과정은 공방거리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과거 안철수 의원실에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 중 한 명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열차표를 예매하거나 강의료 서류를 챙기고 강의 자료 검토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며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이런 일까지 하면서 국회에 남아 있어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의원실을 나오게 된 일종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적 마인드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다시 씁쓸하면서도 확인하게 되는. 김미경 교수는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더욱 엄격해지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김 교수 임용 당시 연구 실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담긴 서울대 내부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회 교문위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특혜다라고 복수의 교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회의를 연기해가면서까지 강요해서 안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의 가구 구입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계속 문제 삼았습니다. 가구값의 출처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은 문재인 후보가 말끔하게 설명해 줄 것을. 문 후보 측은 재산 신고 기준일인 비서실장 퇴직 이전에 채무 내역이 소멸돼 신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TV조선에 출연해 토론 규칙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V조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 대통령, 수평적인 리더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만기 칠남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권한 위임 스타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이제 후보 연대 질문엔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연대하지 말고 그대로 가다 보니 성대가 아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TV 토론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뭐 조그만 규칙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겠습니까?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채용 의혹은 반박했습니다. 제가 그때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정치 권력 전혀 무슨 압력을 제가 서울대에 행사하겠습니까? 대신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취업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풀어야 한다며 문 후보 아들의 취업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 김은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무특보였던 이상일 전 의원 등을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배우 손숙 씨는 문화예술 멘토를 맡았습니다.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대구의 무소속 홍일학 의원도 안철수 캠프 합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인천 세관 인사 개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 혐의와 관련해 청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고영태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 씨를 전격 체포했고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인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구속영장에 인천본부 세관 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 씨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고 씨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가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엔 최순실 씨 재판에서 최 씨의 관세청장 인사 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 천 청장은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이 다음 주 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합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해 29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지원한 뒤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액수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와 관련해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70억 원 추가 지원과 반환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하기 위해 소진세 사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SK는 롯데와는 다르게 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었고 기존 출연금 111억 원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 총수들을 일괄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하던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비선 진료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호실로 소속을 바꾼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이 씨는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본인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첫 재판에 참석해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선 진료 증인으로 나온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위는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할 때 길라임이란 가명이나 최순실, 최순득 명의를 이용했고 진료비는 최 씨의 개인 비서인 안모 씨가 낸 걸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자문위는 청와대 관저에서 진료 시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 당시 이병석 주치의에게 아무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김 전 자문위를 보조했던 간호사 윤모 씨는 이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혈액을 청와대에서 가져왔는데 이것까지 최순실 씨 명의로 처리해 찜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사 아줌마로 통했던 박모 씨도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불법 의료 행위를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최순실 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 당선 전 삼성동 자택에서 주사를 놓아줬고 당선 이후에도 이 경호관과 함께 청와대를 드나들며 관저에서 주사를 놔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는 게 겁이 나 이 경호관에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만뒀다고 털어놨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선 동료 교수들끼리 낯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경숙 교수와 증인으로 나온 소설가 류철균 교수는 서로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소설 쓰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증인으론 필명 2인화로 알려진 소설가 류철균 교수가 나왔습니다. 류 교수 역시 김 전 학장 밑에서 일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한때 같은 단과대학 소속 동료였지만 재판에선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류 교수는 김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부탁한다고 3번이나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정 씨를 부탁한다고만 했지 출석과 학점의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류 교수는 김 전 학장이 암에 걸려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밑에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전 학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류 교수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김 전 학장은 류 교수가 소설가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없는 이야기를 만드느냐며 100%에 도달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의 호텔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인재였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호텔 철거 현장입니다. 근로자 2명이 물을 뿌리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더니 근로자들과 굴삭기가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매몰된 근로자 60살 김모 씨 등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철거 후 거대 관광 호텔이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사고 현장은 철거 작업이 중단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철거 전 작성된 구조 안전 검토서엔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아래 2개 층에 임시 철제 기둥을 36개 설치하라고 돼 있지만 철거 업체 등은 단 3개만 설치했습니다. 철거 폐기물도 400톤가량 치우지 않고 쌓아뒀고 권고 기준치 14.5톤보다 무거운 21톤짜리 포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그 철거가 한 90% 이상 진행되었고 철거 막바지이기 때문에 무거운 포크레인으로 교체해가지고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시공사 현장 소장 45살 조모 씨와 철거업체 대표 50살 신모 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게차에 올려 승용차를 통째로 훔친 농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이어가 탐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승용차에 불까지 지르는 등 범행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지게차 한 대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어 올립니다. 지게차는 승용차를 들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농부 55살 오모 씨는 400m를 떨어진 자신의 농장으로 승용차를 갖고 갔습니다. 오 씨는 타이어와 배터리를 떼어내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 씨가 차체 무게 1285kg짜리 승용차를 통째로 훔친 것은 타이어가 탐났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타이어를 떼서 자기가 사용하는 트랙터에 부착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훔쳤다고 진술. 어이없는 도난 사건에 피해자도 황당할 뿐입니다. 차를 키로 이렇게 우째가지고 문을 따가지고 가고 이런 거는 그래도 뉴스를 통해 봤는데 차 있는 걸 통째로 가져갔다는 것도 좀 많이 좀 당했죠.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차를 훔치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외출을 해서 차를 훔치고 복귀했습니다. 다음 날 또 외출해서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세인트 키츠네비스 들어보셨습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름도 생소하죠. 우병우 전 수석의 처제가 이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한 이민 전문 회사입니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들여보내주겠다며 외국 시민권 취득을 권장합니다. 세인트 키츠네비스가 좀 더 자녀분들 국제학교 입학 그런 목적이 딱 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을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인구 5만 명 정도인 세인트 키츠네비스는 카브리의 작은 섬나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제가 국적을 취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아예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검사입에서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는 세인트 키츠네비스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세인트 키츠, 도미니카 연방, 앤티가 바부다처럼 이름도 생소한 국가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하거나 5억여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재력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상당수 외국인 학교들은 시민권 취득 경위를 따지지 않고 외국인 시민권자면 입학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다는 말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서는 각 대통령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TV토론입니다. 시간은 짧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각 후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TV토론이라는 링에 오른 후보들은 예상대로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때론 실수도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포커스가 화제의 장면을 짚어봤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는지 체크. 넥타이도 고쳐매고 타는 목도 축입니다. 첫 5인 TV토론.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끝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수가 있어서. 아, 그래요? 우리 문재인 후보 신수가 훤합니다. 예, 계속 그 기조로. 계속 그 기조로 하십시다. 불편하지 않는 질문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을까? 좌우 논쟁이 토론장을 달굽니다.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런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가 저는 강남 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도 불똥이 튑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상식파입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때 아닌 세탁기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빠졌어요.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삼성 세탁기입니다. 오구오구 잘했어요. 올인원 세탁 완성. 토론의 달인들도 긴장이 많이 됐나 봅니다. 사면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히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자꾸 가까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유시민 후보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예. 홍 후보도 상대 후보 공약 숫자를 틀려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83만 개를 지금 만들겠다. 81만 개. 네, 81만 개. 안철수 후보는 논쟁이 격해지자 입이 파르르 떨리고 협치의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지율 기준 양강 후보는 적폐 세력 논쟁에서 충돌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그건 국민들밖에 없는 건데 좋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적폐 좋습니다. 세력이라고 자유한국당 하십니까? 쪽 사람들 또 극우 농객들의 지지는 짝사랑이라 칩시다. 그거는 안 후보의 이야기고 적폐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안 후보님의 이야기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의석수 기준 양대당 후보는 서로의 과거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8천억도 그거 출연 받았지 않습니까? 자, 홍 후보님의 질문. 자, 차떼기 수준이 비하하겠습니까? 우리 그 차떼기 정당의 다 대표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 해결 위해서 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왜 했어요? 그런데 DJ 노무현 당시에 북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 북핵이 더 발전됐죠? 탐색전은 끝났습니다. 5명의 대선 후보. 다음 토론에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까요? 판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첫 토론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각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도 뜨거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대선 주자들의 기업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정치부 김경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과거 야당 후보들은 재벌 개혁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달라졌습니까?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성장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기업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후보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기업 정서가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네, 문 후보는 신산업 분야부터 낡은 규제를 없애겠다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안 후보는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소수 악덕 기업인에게는 100배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후보 모두의 친기업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좀 온도차는 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는 대한상의와 만나서 노동을 좀 더 따뜻하게 보라면서 재벌개혁 문제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면전에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주체가 좀 달랐다면서요? 네, 문재인 후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기업의 일자리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공공분야 일자리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용의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 사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기업의 역할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벌 개혁 공약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 내용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는 순환 출자 금지, 경제범죄의 사면권 제한 등을 내놨고 안철수 후보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뭐 중간층을 잡기 위한 정책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어떻게 생각이 좀 다른가요? 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재벌 횡포를 막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안 후보는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 벤처 전용 R&D 센터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양강 후보들은 그렇다 치고 다른 후보들 기업 정책 좀 알려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고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 중소기업부 승격,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 3세 경영권 금지,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했습니다. 네, 뭐 어떤 후보든 간에 나라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이 가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복사본 영정을 내걸었던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참배합니다. 화폐에도 쓰인 익숙한 영정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충사에 걸린 영정이 복제품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무공 영정 진품은 비단에 그린 것이고 이 복제품은 전문업체가 한지에 인쇄해 만들었습니다. 현충사는 지난 2011년 9월 국립중앙박물관의 초상화의 비밀 특별전에 진품을 전시하면서 복제품을 내걸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훼손 우려가 있다며 진품을 수장고에 넣었습니다. 마침 복제본도 제작이 됐고 복제본도 좀 전시를 하고 원본은 좀 휴식기를 당분간 두자 이렇게. 지난 6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안희정 충남지사도 복사품 영정에 참배했습니다. 좀 속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곳이라 보면. 시민들은 진품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 복제품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딱히 이제 뭐 고지가 없어서
오늘 정말 처음 들은 얘기라서 되게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현충사관리소는 정유재란 420주년인 올해 원본 영정을 다시 봉안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이 재난이 닥칠 것에 대비해 스스로 생존 준비를 하는 사람을 프레퍼족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 위기설 등으로 프레퍼족을 자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요. 정민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승엽 씨는 작은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가방에는 휴대용 방독면과 다목적 칼, 초코바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른바 생존 키트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 몸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자연재해나 그런 사고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국가나 혹은 소방서 그런 이제 전부 다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봐요. 우씨 같은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부릅니다. 재난에 대비해 스스로 생존을 준비합니다. 한 카페 회원만 19,000여 명에 이릅니다. 10대 고등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도 북한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매일 수십 명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방독면과 라디오 등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재난 대비 전문 쇼핑몰에서는 최근 방독면과 생존 키트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방독면 현재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며칠 만에 다 소진이 됐어요. 예. 이 같은 현상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안전불감증에 빠진다면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봄철 졸음운전 사고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죠. 운전 중 졸음을 감지해주고 또 깨워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한 대가 앞서 있는 승용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인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 서울 한복판에서 의문의 질주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졌던 사고 역시 1차 원인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점심때 밥 먹고 운행 일찍에 좀 가다가 보면은 졸려올 때가 많죠. 위험해갖고 껌도 씹어보고 사탕도 먹고 뭐 뺨도 때리고 막 그래 보지요.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차량 전방의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을 감시하고 손목의 밴드가 심장박동을 감지합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을 느끼면 이렇게 진동이 울려 깨워줍니다. 컴퓨터가 운전자의 시선과 눈꺼풀이 감기는지 여부뿐 아니라 몸 상태까지 실시간 확인합니다. 또 차량 속도와 앞차와의 거리 등을 파악해 사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카메라가 그 운전자의 얼굴을 모니터링해서 졸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졸음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운전자의 손목에 착용된 스마트 밴드에 저희가 진동을 일으켜서 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26.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6.2명에 비해 치사율이 4배 높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부터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원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생긴 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이틀 동안 이 독방이 아닌 이 직원 당직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독방을 배정받았지만 새로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당직실에서 자도록 이 구치소 측이 조치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지저분하다며 취침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 문제로 독방 내 거실 조정과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특혜나 배려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입시를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이 도배는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사람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 조윤선 전 장관은 최근에 방에서 그 생쥐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조 전 장관은 수감 이후 이 밥을 거의 못 먹고 귤만 겨우 먹으며 지내 체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변호사인 남편이 접견을 가서 곁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카오에서 죽을 뻔. 김정남 관련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김정남의 암살 그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 여성 이 시티 아이샤가 진술한 내용인데요. 예. 그 당초 범행 장소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아니라 마카오였다고 털어놨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북한 외무성 소속 홍성학이 당초 2월 9일에서 19일 마카오에서 일하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카오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프로듀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다며 장소를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아이샤 등은 북한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이라고 속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를 갑자기 왜 바꿨을까요? 네, 이 김정남은 가족 등을 보러 마카오에 자주 갔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그 범행 장소를 마카오로 계획을 했다가 이 김정남의 말레이시아 여행 일정을 입수한 뒤에 장소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피하세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오늘? 네, 오늘 서초동 그 삼성 사옥 주변이 오늘 점심시간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 그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초동 삼성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건물에 있던 3,3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이 2시간 동안 건물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결국 폭발물을 찾지 못해 허위 신고로 끝났습니다. 신고가 어떻게 들어왔길래 허위 신고였던 건가요? 네, 이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37살 진모 씨가 신고를 했는데요. 예. 진 씨는 지인이 영어로 서초동 삼성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신고했습니다. 네. 진 씨의 지인은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북한 사람 2명이 삼성생명 건물에 폭탄 설치를 준비한다는 내용의 영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문자를 보낸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샌들에 양말을 신으면 옷을 잘 못 입는 패션 테러리스트로 불렸죠. 그런데 지금은 양말을 신어야 촌티를 벗는 시대가 됐습니다. 양말 달린 신발이 나올 정도입니다. 신원순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남자 패션이 있는데 그 스포츠 샌들의 흰 양말. 이것도 옛말인 게 명품 브랜드에도 아예 샌들에 양말이 달린 제품이 넘쳐납니다. 지드래곤을 필두로 연예인들에겐 이미 대세 트렌드입니다. 초록색 하이힐에 보색의 빨간 양말 세트. 단아한 민트색 샌들에는 망사 양말이 포인트가 됩니다. 망사로 된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좀 더 보이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좀 더 많아서 이제 일반인 분들도 좀 많이 착용하시는 거. 남자친구가 더 이렇게 저를 보는 눈빛이 그윽해지고. 남자 양말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 얘는 이제 패치인데 이게 두꺼운 소재가 아니라서 얇은 소재라서 세탁도 가능하시고 신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으세요. 양말은 냄새나는 발에 신는 것이라서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이제는 양말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바지에 한껏 올려 신든 양말에 좀 더 겨자색 같은 포인트 주면 뭔가 이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샌들에 매치하든 딱 봤을 때 양말이 얘가 딱 눈에 띄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지 속에 꼭꼭 숨어있던 양말이 멋쟁이들의 액세서리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여명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을 가리킵니다. 서광이나 새벽처럼 희망을 상징합니다. 전 이 말을 들으면 숙취 해소 음료 선전이 생각나는데 이 북한에서는 의미가 남다른가 봅니다. 대외 선전 웹사이트와 이 당 간부용 담배 이름이 려명입니다. 이 려명은 김정일이 쓰면서 정치 구호가 됐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일이 2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무들,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을 보게 되었어. 려명이 밝아오고 있단 말이오. 핵실험은 강성대국으로 가는 서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평양 용남산 자락에 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대에 입학하면서 지었다는 시가 있습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솟는 용남산 마루에 서니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여기에 곡을 붙인 게 김일성대 교가입니다. 영생탑에서 김일성대를 거쳐 금수산 궁전에 이르는 길이 려명거리입니다. 김정은이 신시가지 건설을 지시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김정은도 평양을 선전장으로 꾸미느라 아주 열심입니다. 려명거리 고층 건물들을 기관별로 할당을 해서 공사비를 조달시켰습니다. 외화벌이 경쟁이 벌어지다 못해 집집마다 냄비부터 농기구까지 쇠붙이를 징발했습니다. 북한은 외국 기자 200여 명을 이번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큰 이벤트가 있다며 새벽부터 깨웠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긴장했던 기자들,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바로 려명거리 준공식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거리도 이 기자들의 눈썰미를 가리진 못했습니다. 북한군 수천 명을 본 기자들이 이 대부분 심각한 발육부진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제가 이산가족 상봉을 취재하러 갔던 평양 창광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김정일 지시로 지은 고층 아파트들이 너무 어두컴컴했습니다. 20층에 사는 한 안내원은 매일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가로등은 꺼져서 캄캄한 거리,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김일성은 60여 년 전 흰쌀밥 2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그 말은 아마 여명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2밥 고깃국 타령을 아직도 북한은 합니다. 핵실험과 려명거리를 보면서 여명이 밝았다고 믿을 사람은 북한 안에서도 많지 않을 겁니다. 앵커 칼럼, 거대한 진열장 평양이었습니다. 네, TV조선이 서울대 폴랩과 함께 개발해 매일 전해드리는 대선지수. 이번 주 추세를 종합하는 시간이죠. 서울대 폴랩의 장슬기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흐름 어떻게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난주 15%포인트나 올랐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요. 이번엔 약간 조금 완만해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비해서요. 문재인 후보는 4.1%포인트, 안철수 후보는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2.1%포인트와 1.6%포인트 하락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상승세가 왜 주춤해졌을까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당 경선이 끝나면서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등 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이제 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동을 거의 다 마치고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동할 사람들은 상당수 이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에 들어선 거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언론이 후보자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여주는지를 논조를 보는 우리 TV조선 폴랩 보도지수가요.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키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요. 이번 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 후보 부인이시죠. 김미경 교수,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논란들이 보도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요. 지난주 바닥 아래로 내려갔다가요. 이번 주에는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역대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충청 지역일 텐데 충청 지역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충청 지역을 잡는 후보자가 이제 대선을 잡는다, 대권을 잡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충청 지역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거의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충청 지역에서 문재인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약간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충청 지역의 표심에도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호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두 후보자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문 후보자든 안 후보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텐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문모닝, 암모닝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상호 양측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런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후보자들도 지지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에게 옮겨간 게 아니라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연령별 그리고 이념별 지지율 한번 볼까요? 네, 여전히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안철수 후보자보다 문재인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은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20대와 50대에서 안철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념별 표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 후보자를 문 후보자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중도층과 보수층에서요. 네. 원래는 안철수 후보자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세한 TV조선 폴랩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TV조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전에는 곳곳에 비가 지납니다. 중부는 새벽 한때, 남부 일부는 낮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후엔 날이 개면서 포근해집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3, 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바람이 지난 덕분에 공기 상태도 좋겠습니다. 또 며칠간 불었던 강풍도 내일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는 하늘도 쾌청하고 바람도 잦아들고 기온도 크게 올라 여러모로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전주 24도, 강릉이 26도까지 오르는데요. 이젠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지만 낮과 비교하면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저녁에 입을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지금 절정인 벚꽃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벚꽃놀이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이 있고 월요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대선이 치러지나 싶을 만큼 차분한 분위기인데 이 어어하다 투표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 겁니까? 최선을 택할 수 있게 미리미리 따져보는 게 유권자의 몫입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